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사퇴를 했지요. 용감한 개혁, 따뜻한 보수, 또 정의로운 보수, 진영을 넘는 합의의 정치, 많은 말들을 남기고 사실상 새로운 출발을 예고한 셈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내신 박영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유승민 사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새누리당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없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추인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착잡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러진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신이 배신의 칼날에 부러지면서 이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정착됐다고 보기는 참 힘들다라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치 역사에서 한 정당의 의원들이 스스로 뽑은 원내대표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퇴 권고안을 낸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네. 어제 이제 그 장면을 좀 약간 풍자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동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라고 이제 제가 20년 전에 인터뷰를 한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물의 왕국에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더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태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의 그 사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앞으로 어떤 파장들을 예고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놓지 않겠다는 어떤 일종의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1장은 막을 내렸지만 제2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앞으로 이 가을 정국이 굉장히 요동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제1장은 막은 내렸지만 제2장 그러니까 가을 정국에서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7, 8월이 지나고 나면 가을부터 그러니까 9월부터는 사실상 양당 공이 총선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이미 벌써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되게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가을 정국에 어떤 방향으로 좀 일종의 정계 개편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글쎄, 아직 예고라기보다는요, 실체는 없지만, 어떤 물 밑에서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야당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요,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호남의 중심 인물이 없다 보니까 호남의 중심 인물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러한 움직임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이 문재인 당대표로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 이 문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의 회의를 가진 분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현재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물 위로 떠올라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배
지금 천전배 의원께서 네. 어떤 그 또 하나의 움직임을 이제 형성하고 네. 있는 것이죠. 또 여당을 이제 제3자적 시각에서 보면은요. 네네. 뭐 친박과 친이계의 뭐 어떤 그런 갈등 뭐 이런 것은 이제 그 늘 표면화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과연 그 극단적인 그 우파 그러니까 네. 극우의 노선을 취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러한 어떤 그 논의 가운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네. 그것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한 얼마 전에 토론회가 네네.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광두 그 한국미래연구원 원장님이신가요? 네네. 거기하고 또 김상조 교수, 네. 또 뭐 이상돈 교수, 뭐 네. 이렇게 연결되는 네네. 그 장하성 교수 이렇게 연결되는 그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 정치를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뭔가 호기심도 있고 박수도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큰 지각 변동이 한국 정치에서 있을 것으로 좀 이렇게 그 의원님께서 그려주신 큰 그림을 좀 구상을 해보면 머릿속에 넣고 보면 이게 뭔가 지금 물 위에서 막 활발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물 밑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고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어제 사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사태를 지켜보신 직후 트위터를 통해서 군주시대의 어리석은 신하들의 아첨공화국으로 변질했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딱 그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새누리당이 네. 자신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한테 사퇴 권고를 하는 것을 박수로 결의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네. 이것은 좀 완전히 새누리당이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날이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날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신하들 또 어리석은 자들이 늘 역사를 망친다고 이제 네. 로마 흥망사를 쓴 이제 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 결재가 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움직이겠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청와대가 먼저 정하고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뭔가 행동하는 행동대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의원님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그러한 새누리당을 과연 지지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골목길에 맞닥뜨리면 네네. 새누리당 의원들의 원심력도 작용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올바르고 위대한 선택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의 그 상황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독선 정치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상처를 받은 상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속될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네. 초반부에는 그러겠지만 민심이 이반하게 되면 12월 정도 되면 네. 새누리당도 이런 어떤 그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도저히 술에 취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며 술을 드시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렇게 당이 자꾸 극우 노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 진보나 보수나 뭐 이런 진영을 떠나서 이것은 분명 유신과 흡사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분석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차지철식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던데요. 의원님은 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15일 날 네.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책을 출간하는데요. 네네네. 그 책을 좀 오랜 시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네.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을 보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군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너무 오랜 시간 은둔 생활을 했고요. 네. 또 보고 이제 그 자랐던 그 시절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분의 세계가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신 정국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그 유신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20대 후반 그때였으니까요. 네. 가장 그 흡수력이 굉장히 사회성에 대한 흡수력이 굉장히 강할 때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사고라는 것이 유신 시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분이 또 그 은둔 생활을 하면서 느꼈을 그 배신 트라우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네.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분노, 개인적인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그 화해와 용서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배신 트라우마가 있다 손 하더라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세게 걸었던 구호가 바로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를테면 찍어서 최동욱 총장도 그랬던 것 같고요. 검찰총장이요. 그리고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도 흡사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건데요. 이를테면 대선 때는 이렇게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해놓고 또 지금은 막상 대통령이 된 뒤에는 완전히 좀 전혀 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박 대통령의 이율 배반적인 정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야말로 배신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켜진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도 전혀 허울뿐인 경제민주화죠. 네. 그것도 내쳤고요. 네. 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고서는 검사들만 지금 청와대로 다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들만. 네.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을 보면 본인의 뜻과 맞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그 쳐내는 방식의 정치였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게 지금 배신 트라우마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좀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의원님 좀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국민들을 만나보면요. 네.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 네. 2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네. 더군다나 이제 그 한국 경제가 중국의 추격 그리고 이제 그 선진 시장으로의 진입 네. 이런 어떤 샌드위치 신세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그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그 닫힌 정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굉장히 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움직임도 없고 대비도 하지 않는 듯해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 통일은 대박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슬로건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지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북 관계가 그렇습니다. 더 얼어붙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암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희들이 최근 청와대 출입 기자들 얘기를 좀 쭉 들어보면 사실 청와대가 국정 상황 컨트롤 타워고 굉장히 바쁜 데고 아침부터 굉장히 부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청와대가 적극적이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조직은 아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국회와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될 때가 또 청와대인데 심지어 뭐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들한테 전화 한 통조차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재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다른 대통령의 출근 시간보다 늦다라는 얘기는 뭐 전에 들은 네.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예로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와서 모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수석 비서관이라는 그 회의 자체는 참모들과 토론을 해야 되는 이제 맞아요. 회의죠. 예. 어떤 사안을 놓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느냐. 음. 근데 여기에 와서 마치 여왕처럼 이제 훈수 정치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네. 그러면 이 대통령의 그 훈수 정치와 훈수 발언은 뒤에서 누군가 또 이것을 그 의논해서 써주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겠죠.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네. 저도 그 모습이 처음엔 굉장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무회의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네.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수석 비서관 회의에 와서 무슨 그 모든 비서관들이 수첩을 꺼내들고 받아적기를 하는 모습, 네. 그것은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들어보니까 저희도 기자들이 그냥 대통령 대수비라고 하죠. 줄여서 저희들은 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모두 발언을 전부 기사를 쓰고 그리고 끝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대통령의 참모들이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부 수첩권에서 받아들고 시키는 일만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말,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 적을 것인가만 그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이것을 건의하셔야 되지 않냐 이러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그것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지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좀 코미디죠. 국무총리라는 자리 자체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것을 건의를 하면서 뭔가를 풀어가야 되는 자리인데요. 대통령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할지 말지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 그런 답변 자체가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보 언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사설로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로 이제 보도를 하고 뭐 이러던데요. 여왕이 되려면 차라리 따뜻한 여왕이 되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고 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또 이게 무슨 왕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 여왕님 체제라고들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그 조롱 섞인 비판을 하지요. 네. 마치 이제 구름 위에 있는 사람처럼 유체 이탈 화법을 써가면서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모든 국민이 잘못했고 모든 장관이 잘못했고 그렇게 이제 이 상황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고치자 하는 그런 어떤 진심 어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럼 전혀 진심이 없는 얘기였
없다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걸로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마치 네.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네. 대한민국은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걸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네. 그런 유체 이탈 화법을 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본인이 책임자 아닙니까? 예를 네. 들면 대한민국의 그 국가라는 그 국가를 끌고 가는 기관사가 본인인데 네.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그 열차에 탄 국민들이 잘못해서 기차가 잘못 가고 있다. 네. 지금 이런 논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자,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본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도 정말 오랜만에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들을 만한 얘기를 했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요. 이 사임의 변은 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어제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법과 원칙,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 네. 그리고 뭐 자신의 미련한 고집 뭐 이런 표현이 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저는 그런 것에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13일간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장을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 퇴임사만큼은 유승민 원내대표 원래의 모습대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 정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 여당 원내대표가 보기에도 한국 정치에서 이 같은 가치가 현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입장으로 들리던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물론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각종 그 구석구석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퇴임사에 나오듯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과연 이 정치란 무엇이냐. 그 여의도를 들어가려면은 한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그리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늘 대답을 묻고 대답하곤 하는데요. 네. 그러한 어떤 지향점을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은 이번 퇴임사에 대해서 그럼 뭐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원칙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냐,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은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 비난에 대해서 맞다 옳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비난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비난을 대다수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김진태 의원의 문제점은 그 정도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상 이 국회법 개정안의 본질은 세월호 시행령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갑자기 대통령께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거나 감추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데 의문이 좀 생기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것 때문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대통령께서 하도 이런 어떤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너무 뭔가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이랄까요? 그 경직된 모습이랄까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저도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원내대표 시절에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호의 진상조사 부분이라고 봤었는데요.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그 협상에서는 우리 당의 일부 그 강경한 의원들이 뭐 특검을 주장했지만 저는 특검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는 것이 세월호 그에 얽힌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통령의 7시간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특검을 해야 되면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절차의 순위가 있다고 저는 본 것이고요.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함에 있어서 제가 가장 방점을 뒀던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이제 서로 여야가 그 합의를 봐서 그것이 통과가 됐는데 그 조항이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민간인이 못 들어가게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상황만 보더라도 이게 뭐가 좀 세월호의 참된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세월호가 8개월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상황이 어떤지 좀 들어가서 수중 촬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해수부가 못하게 해가지고 뭐 때를 놓치고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지금 분명하게 문제점은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커져가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국회 운영위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상대로 의원님께서 처음 제기하셨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서면 보고 대면 보고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국회로 지금 자료 제출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계속해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께는 이런 어떤 나라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서면으로 이걸 보고한다라고 이제 나와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긴급한 상황일 때 서면 보고를 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면 보고를 팩스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저는 그 청와대 시스템에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답변이었죠.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 답변이.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근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팩스로 서면 보고를 한다. 이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서 막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을 키우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는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도 있던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9.11 사태 때도요, 미국에서 그 당시 대통령이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뭐 청와대가 떳떳하게 조사받으면 이러한 어떤 의심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왜 청와대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인지 점점 더 의심을 키우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로 벌써 우리 국민 34명이 숨졌는데요. 그나마 삼성서울병원 문제 때문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박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는 정부가 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지금 경제도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과 함께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하실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참 답답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 그러니까 15일인데요. 네. 의원님께서 오랜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책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독자들을 위해서 살짝.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신다고 20년 전에 저랑 네. 인터뷰 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왜 즐겨보시냐 했더니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을 잠깐 소개를 네. 드렸지요. 네.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정말 강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그 표정을 보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굉장히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었구나 하는 어떤 동정심과 함께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지금은 대통령이 되셔서 또 배신의 정치라는 그 언급을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인터뷰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 이제 에필로그에다 이런 기절도 하나 썼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많은 신뢰를 받던 한 의원이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선시켜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도 가능하겠지만 또 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집권 초에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그 중립의 위치에 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새누리당의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시각에 이제 아주 집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셔서 정말 대한민국 호를 제대로 좀 바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뜻대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중립의 위치에 서서 모두의 대통령, 모든 국민들에게 고루 사랑받는 대통령이 된다면 남은 2년 6개월이 좀 2년 4개월 우리들한테도 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공천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그 국민 공천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그래서 제가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화두를 18대 국회부터 계속 제가 갖고 네. 왔는데요. 네. 이 공천 민주화 그리고 국민 공천제만이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후진 정치를 선진 정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새누리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느덧 이게 공천권으로 막 권력 게임이 가면서 파워 게임이 가면서 사실 이 자체가 좀 굉장히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새누리당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네, 18대 때도요. 네. 그 정치개혁 특위에서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홍준표 당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이것이 맞아요. 없던 일로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를 아마 용납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도 거꾸로 시계를 돌려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흡사 비슷하네요. 지금도. 그럼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대로라면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소신 없이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정치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도 일종의 허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7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셨어요. 친박, 친노 뭐 이런 동시에 이 양 진영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시면서 중도 신당의 필요성, 출연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언급하셔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앞서 좀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의 새로운 개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중도 신당 출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것을 그쪽에서 질문을 해왔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실체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런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린 것인데요. 저는 세계적인 정치의 어떤 흐름도 그렇고요. 지금 뭐 진보나 보수 누가 뭐 더 우위에 있느냐 이런 싸움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장점, 보수의 장점을 끌어안아서 이것을 하나의 그 대한민국의 강력한 그 에너지로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선점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보의 개혁적 경제 정의를 지키는 경제 민주화의 프레임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수가 지향하는 안보의 틀도 저는 진보가 흡수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어떤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드는데 많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에너지를 모아서 미래의 지도자가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번 책에서 9명의 한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은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누구냐? 제가 보기에 저는요. 이제 그 에필로그에서도 만델라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마음속의 분노를 용서와 화해의 정치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처럼 국민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만델라의 미소와 같은 것을 마음속에 지니는 대통령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정말 더위 때문에 이제 또 그 이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정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